알기 쉬운 경제 완전 정복. 가장 가까이 있는 생활 경제. 김은경의 생생경제. 경제 뉴스의 진실과 오류. 생생경제가 떴다. 오늘의 생생 인터뷰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모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경제 3부 시작합니다. 지난 1일부터였죠.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시작을 했는데 2주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딱 절반까지 온 시점입니다. 참여가 좀 저조하다. 그리고 할인 혜택도 적다. 여기에 또 이게 정부가 추가 할인을 더 해야지 된다라고 독려하니까 무리한 처방이 또 부작용을 일으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소비 회복세가 이것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찬성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첫 행사에서 나온 문제점은 무엇이고요. 또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울대 경영학부의 김수욱 교수님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정부가 나서서 내수를 진작하겠다라고 했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이죠.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가 딱 절반 됐는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예,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기간에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네.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요. 우선 아시다시피 인터넷 또는 여론 등을 살펴보면은 SNS상에서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 관련해서 네. 부정적인 여론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선 단기간인 일주일 또는 2주일 안에 모든 소비가 살아났다 이렇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소비가 살아날 조짐이 있느냐, 그런 소비를 살릴 만한 발화점으로서의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거는 사후 분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는 단기간의 데이터만 보고는 판단하기가 어렵고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의 추세를 살펴서 판단해야 할 문제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도 그렇고 교수님도 그렇고 소비자잖아요. 네.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지갑을 더 여셨거나 여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그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소비자들의 지갑을 더 열도록 하려면은 물론 좀 더 보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백화점들 정기 세일하고 기간이 일단 겹쳐 있고요. 예. 조금 더 일찍 시작했을 뿐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네. 또 할인되는 품목 수가 알고 보면은 적은 편이니까 좀 실망감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장 큰 것은 정부가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시나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에 대한 논란은요, 예로부터 자주 있어 왔습니다. 네. 이에 대한 견해도 아직 경제학자들이나 경영학자들 사이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정부가 실패할 경우 시장 경제에 맡기고 시장 경제가 실패할 경우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죠. 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현재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내수 시장이 정체기가 길어서 시장 자체의 재생력 등이 많이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적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다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과연 블랙 프라이데이의 시발점으로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사후 분석이 분명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분석 결과 정부의 개입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장 경제에 맡기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결과에 대해서는 사후 분석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의도에 대해서는 진정성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처음 시도해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시장 경제, 시장 자체의 자생력 등에 맡겨가지고 진행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초기 단계에서의 셋업의 역할은 정부가 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하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급하게 한 것 같은 네. 코리아 그랜드 세일 블랙 프라이데이는 좀 구조가 다르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와 우리의 코리아 그랜드 세일 또는 코리아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가장 중요한 차이가 바로 유통구조의 차이인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할인율이 높은 이유를 유통구조에서 살펴보면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제품의 재고를 B라는 사람에게 팔기 위하여 드는 유통비를 세일을 해주게 되면은 B라는 사람이 멀리서도 A라는 제품의 재고를 사기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려면은 미국의 유통업체가 유통비를 세일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네. 근데 미국의 경우는 그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의 경우에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물건을 직접 매입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에게 유통비를 할인해주면서 제공해줄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그런 구조거든요. 이걸 네. 이제 직매입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매입을 하는 직매입 구조라기보다는 제조업체에게 소비자에게 제조업체가 판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주고 일종의 임대료나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렇죠. 특약 매입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런 특약 매입 구조하에서는 유통업체가 유통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제조업체에게 예. 유통비를 할인해 주라고 요구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조업체가 유통업체의 요구를 100% 받아들인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그런 유통업 구조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백화점들이 임대 장사만 하고 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심하다라는 얘기들도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제조업체들이 단가를 낮춰서 공급하지 않는 한은 유통업체들이 마진을 막 줄여가면서 세일을 하겠느냐라는 의문이 드는 게 바로 지금 설명하신 그런 구조 때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바뀌려면은 유통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정부는 이게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정례화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되는 걸까요? 만약에 그렇게 정례화를 하려면은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조금 포인트는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행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제조업체보다는 유통업체가 위주가 된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소위 특약 매입 구조 방식에서는 유통업체가 그러니까 유통비를 할인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갖지를 못하기 때문에 네. 효과적으로 이거를 할인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제조업체의 참여를 좀 더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할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는 유통 구조도 특약 매입 구조보다는 미국과 같은 그런 직매입 방식을 좀 더 도입하는 비율을 높여서 네. 유통 구조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을 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더불어서 말씀하시죠.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제품들이 꽤 있습니다. 네. 홍삼이나 화장품이나 전자제품처럼 차별화된 제품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품의 할인폭을 넓히는 방안을 모색해 본다면은 외국의 관광객 유치 등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런 외국의 관광객들을 통해서 블랙 프라이데이를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유통구조 개선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관행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네.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유통업체나 제조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블랙 프라이데이에 아까 제가 사후 분석 말씀을 드렸는데 네. 블랙 프라이데이 올해의 성과가 어땠는지에 대해서 머리를 맞대고 객관적으로 분석해보고 대책 방안을 강구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를 위한 위원회 구성 네. 또는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이제 물건이 많고 또 제조업체로부터 많이
받아서 팔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재고 떨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괜찮은 재고가 많이 들어오는 건 백화점 쪽이잖아요. 네. 대형마트나. 네. 이 골목 상권이나 뭐 재래시장 보면은 뭐 대대적으로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한다고 하지만 네. 그 혜택을 별로 못 받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그 문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아시다시피 소상공인의 대다수는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본사의 정책을 따라갈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일반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자신이 이에 참여하느냐 참여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소상공인이 위주가 되는 재래시장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과 네. 같은 것들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소상공인이 이런 온누리 상품권을 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주고 그 할인된 만큼을 정부가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은 네.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양의 온누리 상품권과 같은 상품권을 좀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들이 제공해 줄 수 있는 모티베이션이 생길 수 있을 것이고요. 예.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런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니드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예. 소상공인이 이런 소위 블랙 프라이데이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금이나마 좀 마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소비자가 싸게 사는 폭만큼은 정부 주머니에서 나가는 게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라도 해야지 될 것 같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어느 정도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활성화될 때까지는 네. 바로 그런 게 정부가 어떤 개입해야 될 어떤 소비심 효과다 자체가? 이렇게 예.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그럼 사후 분석 되면은 저희가 또 말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서울대 경영학부의 김수욱 교수였습니다. 총서 개고만 외국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즘 제가 대리운전하면서 좌우로 열심히 뛰어다녔더니 살이 그냥 쪽쪽 빠지고 있어요. 좌우로 정렬 2588 살 빠지네 살이 빠져 2588 살 빠지네 2588. 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 이어집니다. 은퇴 솔루션 시간이 있는데요. 지금 초저금리 신기술 시대의 은퇴 자산 운용 전략 살펴보고요. 라디오 인크루팅에서는 본격적으로 지금 시작된 하반기 공채의 인적성 검사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꼼꼼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 뵙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죠.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없다는 얘기인데요. 산업 현장의 안전 보건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는 11월부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지게차 부딪힘 사고 예방 집중 활동이 전개됩니다. 지게차의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첫째, 지게차는 정해진 운행 경로로 이동하고 둘째, 운전자는 과속과 과적 금지는 물론 운행 시 시야를 꼭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반드시 현장에서 안전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지게차 부딪힘 사고, 안전수칙 준수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어려운 경제학은 가라. 귀에 쏙쏙 들어오는 김인경의 생생경제.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은퇴 솔루션. 네, 100세 시대에 맞아 정말 중요한 단어가 됐죠. 은퇴. 은퇴 이후에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과정을 도와드립니다. 은퇴 솔루션 시간이고요.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기자들도 요즘 예. 로봇 때문에 공포에 떨고 있어요. 예. 진짜 쓰고 있고. 예. 예.
많이 대체할 것 같거든요. 예, 뭐 이런 다른 신기술 분야도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없어지는 직업이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걱정되는데. 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그렇죠. 예, 예. 기술 혁신이 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좀 발전하고 있고요. 네. 뭐 무인 자동차도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과연 우리가 노후 자산 운용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네. 부분도 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자산 운용 분야, 자산 관리 예. 분야에서도 로봇 과 인공지능 이런 네. 부분이 이제 급속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네. 해가지고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자산운용. 예. 이제 자산 해주나요? 관리를 이제 시스템화된 방법으로 예. 해주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다음에 미국의 어떤 회사는 이제 예. 켄쇼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한자로 하면 견성 네. 성불 할 때 예. 그 켄쇼라는 회사인데요. 예. 이 회사는 여러 다양한 이제 빅데이터를 모아가지고 소위 말해 애널리스트가 해주는 일을 컴퓨터가 그냥 자동 응답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건 너무한데요. 이게 뭐 아주 분석인데, 이제 이거. 이게 아주 예. 이제 대중적으로 많이 퍼지게 되면은 애널리스트도 예.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정도인데요. 그래요? 기자만 두려운 건 아니군요. 예, 여러 분야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분야에서 소위 말해 근로자들, 네. 자기의 인적 자본을 가지고 이제 임금을 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의 이런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곰곰이 이런 시대에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요. 예, 이런 고민을 하다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네. 그럽니다. 제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거 여쭤보고 싶었는데 딱 예. 가지고 오셔서 예. 여쭤볼게요. 그럼. 예. 그러니까 일본에 가보면은 예. 주차 요원 이런 것들은 그 노인들이 많이 하세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아직까지는 사람의 일자리거든요. 예. 노인이 하더라도. 예. 근데 주차도 이제 그냥 주차를 해버리면 자동 주차가 되면 그것도 필요 없을 것이고. 예. 저도 일자리를 잃을 수가 있고요. 예. 이 자산 운용하시는 예. 분들도 예. 그런데 그러면은 뭐 배워야 되나요? 네, 맞습니다. 이미 자동차는 무인 주차는 예. 벌써 테스트 중에 와 있고요. 그렇죠. 예, 그거는 뭐 딱 차에 내려서 네. 작동을 시키면 가서 이제 주차하고 다시 부르면 네. 올라가는 거 얼마 안 있으면 그것도 상용화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운전학원도 없어질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제 무인 자동차가 예. 되면 그렇게 했죠. 이건 일단 주차 시스템. 그렇죠. 에 관련된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적응을 빠르게 하는 건데 그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말이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그런 교과서적인 부분이 아니고 네. 자산 관리부, 노후 자산 관리 부분에서 이걸 좀 보완할 수 없을까 하는 예.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기계에게 자리를 뺏긴다. 로봇에게 자리를 빼앗긴다. 네. 인공지능 컴퓨터에게 자리를 빼앗긴다. 할 때 그거를 이렇게 보호할 수 있는 해체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저는 산업혁명 때 그 러다이트 운동을 생각을 했는데 기계를 부숴버리는 너무 강력하죠. 맞습니다. 아니죠 이건. 예. 예, 그것도 정확한 이야기이신데 기계를 예. 부숴버리고 네. 그러는데 또 최근에 영화들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기계들을 네. 부숴버리는 그런 한 집단이 있고 그렇죠. 그걸 보호하는 집단이 있는데 이제 그런 과격한 방법보다는 네. 그 기계를 사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 예. 네. 그럼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근데- 돈을 잘 굴려야 되고. 예. 그런데 그 기계를 살려니까 이제 너무 돈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그 기계를 가진 회사를 사는 것입니다. 주식을 산다. 예. 예. 그렇죠. 옛날 같으면 이제 상장이 주로 안 돼 있으니까 네. 어렵지만 그 옛날 같으면 요즘 다 상장이 돼 있기 네. 때문에 소액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 기계에 대한 지분을 살 수 있는 거죠. 있으면. 예. 네. 그래서 돈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도 그 기계를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마인드를 이제 나도 그런 기계를 사야 되겠다. 네. 그래서 내 인적 자본의 가치가 불확실한 부분을 해체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쪽에 이제 솔루션을 그렇군요. 저는 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하면 다 재미있어 하세요. 예, 탁탁 와닿는 게요. 제가 예. 그렇지 않아도 로봇 저널리즘 이걸로도 계속 예. 고민하고 그랬어요. 있는 중이었고 뭐 직업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그래서 주식을 사십시오. 예, 주식을 사라는 데서 형광등이 탁 켜졌어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되면은 예. 되는데 어쨌든 그러려면 금융 자본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네요. 예. 자기에게. 해지를 하는 건데요. 예. 실은 금융자본이라는 부분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전에 제레미 시겔이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주식 수익률이 장기적으로 높다는 이야기는 네. 했습니다. 채권이나 단기 채권 그런 거에 비해서 주식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네. 높다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피케티라고
아시죠? 잘 알죠. 21세기 자본론을 네. 해서 뭐 이렇게 두꺼운 책을 예. 낸 양반인데 그 양반 재미있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그러나 책에서요? 예. 근데 네. 금융자산에서의 주식 수익률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 자본의 수익률과 노동의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네네. 자본의 수익률이 높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부가 부를 낳는다 맞습니다. 쪽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래서 소득 불평등이 예. 오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이제 소득 불평등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그렇죠. 자본 수익률보다 자본 수익률이 노동 수익률보다 예. 높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은 지금 우리가 이런 기술 혁신 시대 이전에도 이미 자본이 노동보다 높은 수익률을 나타냈기 때문에 네. 노동자는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의 수익률이 어느 정도 중화되어서 소득 불평등이 완화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약간 나가는 얘기인데 잠깐 들으면은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흙수저를 갖고 태어난 사람은 네. 금수저를 따라갈 수 없는 간극은 더 커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전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혹시 노동자라 그러고 근로자들이 자본을 가질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에는 아주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본을 가질 수는 있거든요. 기회는 가질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피케티의 이런 부분의 이야기를 조금 귀담아 듣고 네. 그리고 향후에는 기술 혁신 속도가 더 빠르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의 불확실성은 커지고 예. 기술 혁신 속도는 빠르기 때문에 그 부분의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좋은 포인트 많이 얻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지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돈이 없잖아요. 어떻게 자본을. 맞습니다. 내려다가. 자본가란 예. 말 자체가 사실은 되게 거창한 이야기죠. 예전에는 굉장히 안 좋은 단어로 쓰였고요. 예. 근데 꼭 언제 시대가 변했습니다. 네.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요. 작은 돈부터 충분히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94년 개인연금 시작됐을 때 10만 원씩 넣어서 네. 지금 이제 21년 되었습니다. 원금으로 따지자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게 지금 한 6천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10만 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꾸준히 넣고 이렇게 장기로 투자하면은 처음에는 그게 적은 돈이었던 것 같지만은 얼마든지 나중에 커진다는 것입니다. 버핏이 얘기한 눈 굴리기 같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보면은 개인연금이라든지 퇴직연금 이런 쪽으로 이제 각 개인들이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비과세 펀드 같은 경우에 비과세 계좌 같은 경우 근데 이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처음에 조금씩 돈을 넣는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퇴직연금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정기예금이나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네. 젊은 사람은 다르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샘플 데이터를 조사해 보니까 젊은 사람도 똑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딱 확정금리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이가 한 50대 되신 분들은 사실은 여기서 위험 있는 자산을 투자하는 게 조금 문제가 되긴 하지만은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그런 부분에 베팅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베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투자를 해서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식으로 그러니까 젊을수록 위험 투자를 더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맞는데요. 예. 지금은 뭐랄까요. 주식시장도 이렇게 급성장하는 시기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이 주기가 얼마나 될지 또 확신이 없잖아요. 세상은 언제나 항상 불확실했습니다. 불확실했고요. 네. 그리고 경제라는 것은 항상 이렇게 삐끗삐끗하면서 갑니다. 경제가 정말 경제가 완벽하게 좋다 해서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항상 같네요. 이야기들이 나오고 불안하다 하면서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연금 같은 경우는 목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적립식이니까 그런 부분의 리스크가 많이 완화됩니다. 네. 예, 그래서 특히 젊으신 분들은 그런 쪽에 투자를 좀 그래서 제가 오늘 나선 거는 뭐 한 50대 이런 분들보다 젊은 분들이 제가 계좌를 이렇게 한번 샘플로 보니까 다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고 계셨어요. 향후 사실은 저희들은 일자리에 인공지능이 오더라도 불확실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20대 이런 분들은 한 20, 30년 지나서 확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해지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20, 30대까지인가요? 20대 정도, 30대도 모르죠. 기술 혁신 속도는 어느 순간 빨라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약간 조금 더 신기술 발전에 따라서 위험 자산의 비중도 늘려야지 될 것이 바로 젊은이들이다. 위험 자산의 비중이라 하니까 좀 말이 표현이 그럴 수 있는데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본 늘려야 된다. 인적 자본과 함께 자본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좋은 대안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마르크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의 단기라란 말이 있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데요. 정말 예. 오랜만에 듣네요. 네. 그건 옛날 말이고요. 저는 이제 근로자들이, 만국의 근로자들이, 특히 예.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글로벌 자본을 가지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권력의 자본? 글로벌 자본. 글로벌 자본을 가져라. 단순히 우리나라 주식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경쟁력이 있는 그런 자본을 가지라고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래에셋 은퇴연구소의 김경록 소장이었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네, 라디오 인크루팅 시간입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마케팅 본부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임경현입니다. 네, 지금 공채들 많이 이제 진행이 됐고 또 되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지금 이제 공채 전형이 한창 진행 중이죠. 그러면은 서류 전형에 이제 합격해갖고 인적성 시험 준비하는 분들도 좀 있겠죠? 네, 10월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인적성 시험들 일정이 있어요. 근데 말이 인적성 시험이지 이게 사실 또 인적성을 어떻게 평가하나 사실 안 해봐갖고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인적성 시험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직무적성 검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원자의 인성과 직무 역량을 확인하는 시험인데 이 직무 역량 쪽에 좀 더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대부분의 인적성 검사가 언어 영역, 자료 해석, 수리 영역, 도형 추리 영역 이런 이제 영역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무슨 수능인가요? 네, 수능이랑 되게 비슷하죠. 네. 뭐 회사마다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조금 더 강화가 된 회사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수리 영역이 조금 더 어렵게 나오는 회사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취준생분들은 수능 시험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 제가 듣기에도 그런데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취준생분들은 이 시험이 그러니까 채용의 전형 과정에서 어떤 것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인지는 굉장히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그 기업의 인사 담당자분들이랑 취준생분들한테 같은 설문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기업에서 실시하는 이 직무 적성 검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것 같은 항목이 뭘까요? 이렇게 여쭤봤더니 그러니까 양쪽 다 상황 판단 능력이라고 뽑으셨어요. 그러니까 뭐 직무 역량이라고는 하지만 그중에서도 상황 판단 능력이라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평가할 것 같다라고 어떤 게 핵심인지는 잘 알고 계신데 다만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건 뭐였냐면 이 시험을 통해서 선발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양쪽의 의견이 조금 갈렸어요. 어떻게 다른가요? 취준생분들은 절대평가로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필요 점수 이상이 아니면 모두 합격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적성검사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상대평가로 그러니까 필요 인원수만큼 선발을 하겠다. 이 전형을 통해서도 그러니까 최상의 점수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이제 평가 결과 공개해 주십시오. 취준생분들은 이제 그러고 계시는 거고 이제 반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개를 반대하는 의견들이 좀 강하게 나왔죠. 둘 다 이해가 좀 되는데 저는 일단 이 시험의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인적성 시험이라고 하니까 더 애매한 것 같은데 그냥 직무 능력 평가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직무 역량을 확인하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가깝긴 해요. 오히려 뭐 점수 공개해달라 뭐가 기준이냐 이런 논란도 좀 적을 것 같고요. 그럴 것 같죠. 근데 어떻게 보나요? 시험 일정은 어떻게 되고 네, 지금 이제 서류 전형들이 막 끝나고 발표가 한참 되고 있는데요. 우선 서류 전형이 조금 빨리 마감이 됐던 금융계가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KB하나은행, 국민은행, 한국투자증권 뭐 이런 기업들이 이 인적성 검사 시험을 마쳤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내일 현대자동차그룹이 있고요. 10일에 LG그룹, 11일에 포스코, 17일에 효성, 두산, 18일에 삼성, 그리고 24일에 CJ 아시아나, 25일에 SK농협. 줄줄이 그러니까 10월 한 달간은 거의 주말마다 줄줄이 인적성 시험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주말이 아니라 이거 뭐 그냥 매일 가서 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굉장히 바쁜 한 달이 되실 것 같아요. 취준생분들 입장에서는. 많이 보면은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운이 좋은 걸 수도 있고. 그렇죠. 소정에 합격하신 분들이 보시는 거니까 사실 이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기회가 더 있으신 거니까 네,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별로 좀 다른가요? 이 내용이라든지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선 내일 있는 그 현대자동차 인적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언어 영역이 길게 나오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한글날이라 그런가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 그 인적성 검사를 준비하는 데 몇 가지 요령들이 좀 있는데 네. 이렇게 언어 영역이 길게 나온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언어 영역은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인적성 검사를 보는 시간 제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보통 1분에서 1.5분, 그러니까 90초 안에 풀어야 하는데 예. 지문이 너무 기니까 지문을 읽다가 시간이 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언어 영역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시험인 경우에는 질문부터 먼저 읽고 지문에서 이제 그 질문에 해당하는 부분만 발표해서 보는 우리 이제 수능 언어 영역 볼 때 그거는 좀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LG그룹 직무적성 검사는 이게 또 수리 영역이 어렵기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려운 방정식이나 도형 추리 영역도 이렇게 단순한 규칙에서부터 복잡하지만 규칙까지 다 찾아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그러면 문과생들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는데 이게 또 이공계와 그 인문계용 이렇게 양쪽이 문제가 조금씩 다르게 나와요. 그래서 인문계용 문제는 그 수리 부분은 조금 쉽게 나오거나 과학이나 수학 부분은 그냥 상식 수준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네. 이공계용 문제는 뭐 한자나 부분이 조금 덜 나온다거나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풀기에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이 자꾸 짧다 그러니까 막 제가 가슴이 다 답답하네요. 저희 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특히 어떤 질문 많이 하시냐면 찍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가야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주세요. 근데 사실은 저희도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기업에서는 그 응시자들이 찍은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이걸 이 문제를 찍었는지 알고 풀었는지를 알 수 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게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저희가 이게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니까 알고리즘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어쩐지. 굉장히 어려운데 이렇게 찍은 부분은 일단 구별을 한다라고 말씀들을 하시고 또 이렇게 찍은 부분은 이게 직무 역량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다라고 평가를 하신대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뭐 찍느냐 아니면 그냥 넘어가느냐보다 한 문제라도 더 풀고 정확하게 푸는 게 중요하죠, 시간 내에.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완벽할 수가 없어서 완벽하게 푸는 문제가 있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네. 그냥 정말 수능 같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드는데요. 이게 언어 영역이 뭐 또 강한 부분이 있고 또 뭐 수리 부분을 강하게 보는 부분도 있고 이런 걸 결국은 많은 곳을 지원을 하다 보면은 다 갖춰야 되네요, 능력을. 그렇죠. 그러니까 많이 연습들을 하시는데 수리 영역 쪽을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러니까 계산을 해야 되는 숫자가 159만 5,409, 286만 2,730 이런 식으로 단위가 너무 커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아주 수식 자체가 어렵지는 않더라도 숫자의 단위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가지고 계산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뭐 159만, 286만 이런 식으로 이제 줄여서 계산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언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질문 먼저 보시고 질문을 이제 그 다음에 보는 형태로 연습들을 많이 하셔서 그 연습 그리고 이제 시험을 또 보다 보면 이게 또 적응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많이 보시니까. 네네.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수리 영역에서 단위가 굉장히 큰 그 숫자예요. 네네. 그거를 단순 연산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쨌든 이걸 다 하나하나 단순 연산? 뭐 사칙 연산 같은. 복잡하진 않아요. 아주 복잡한 문제들은 아닌데 단위가 크니까 계산을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거는 어떤 역량을 보는 걸까요? 이제 보통 수리 영역? 자료 해석?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와요. 빨리빨리 숫자를 캐치하고 정확도가 있느냐 뭐 이런 걸 보는 거군요. 네. 쉽지 않네요. 네. 뭐 마지막으로 또 취준생들 인적성 시합 앞둔 분들께 또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요새는 또 이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뿐만 아니라 한자나 한국사 이런 그러니까 인문학이 강조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뭐 내일 있을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역사 에세이를 이제 서술 형태로 풀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같이 있고 또 뭐 LG 같은 경우에는 한자 한국사 문제들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수준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뭐 언어 영역이나 수리 영역처럼 어렵지는 않아서 준비를 조금 소홀히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도 이제 놓치게 되면 사실은 어쨌든 직무 역량 평가이긴 하지만 이 평가도 채용 전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인문학적 부분도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 잘해야죠. 예, 취준생도 준비 잘하셔서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임경현 마케팅 본부장이었습니다. 기술이 있다. 오래 걸어도 다리가 편안한 등산화 기술. 혁신이 있다. 스마트폰으로 자켓의 온도를 조절하는 아웃도어의 혁신. 앞선 기술력으로 글로벌 넘버원을 향해 히말라얀 오리지널 블랙 약.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포스코 그리고 마지막 안주 최소 캔디 키스립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은 3621님의 한 분이고요. 9043님께 알칼리수 에이스를 한 박스 선물로 드립니다. 오늘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